내가 뭐 잘못했나? 아까 내가 뭐 말 실수했나? 왜 나는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눈치를 좀 보는 편이고, 크게 눈치 안 보려고 하더라도 마음의 방식이 약간 그런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우리가 생겼는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의 이성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뒤에 느낌표도 없고 뭐 이모티콘 뭐 웃는 것도 없고 뭐 가끔 제 여동생은 이응 이응 응응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조금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응 하고 오면 머릿속에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내가 뭐 잘못했나? 아까 내가 뭐 말 실수했나? 아니면 혹시 나한테 화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혹시 나한테 화났나? 이런 책입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2025년에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뉴욕 매거진의 올해의 책 굿리스 초이스 어워드 논픽션 후보까지 오르고 화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책입니다. 사실 나한테 화났나? 이거는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눈치를 많이 보는 건데 이게 왜 나는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눈치를 좀 보는 편이고 이제는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는 뭐 크게 눈치 안 보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방식이 약간 그런 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우리가 생겼는가? 뭐 이런 책입니다. 이분이 저자이신가 봐요. 저자가 되게 뭐 이렇게 정말 젊으신 분인데 맥 조지프슨이라는 분인데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고 이제 임상심리를 전공하신 분인데요. 트라우마를 다뤄요.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이력이 명상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어떤 임상심리를 접목한 이런 상담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50만 명의 팔로우를 가진 거 보니까 이상해. 아마 소위 말하는 SNS 시대의 상담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젊은 여성분이 뭐 그냥 SNS로 인기를 끈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슈퍼피셜, 피상적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와 좀 다른 점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야. 이분이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불행한 가정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버지가 약간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있죠. 뭐 아버지가 맛있는 과자도 딸을 위해서 사다 주기도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요. 그리고 그 딸이 그러면 어버버하면서 아버지가 화내면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그런 아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좀 뭐 눈치를 보고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 하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표정이 굳으면 또 목소리 톤이 반응이 좀 달라지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즉각적으로 조정해갖고 어떻게 더 착하게, 더 조용하게,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애를 썼던 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약간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대체적으로 좋은 때도 있지만 무섭게 공기를 갑자기 차갑게 하는 분이라면 엄마가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어머니가 약간의 방관자적인,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기분이 전환되고 어떤 그 폭력적이고 알코올을 먹고 이런 게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가정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역시 그런 방관자적인 입장을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오랫동안 혹시 나한테 화났나? 이게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야. 제가 이 책을 약간 신뢰하게 된 건 이 책에서 만약에 나는 이걸 극복했다고 책 썼으면 그다음에 코웃음 친 다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SNS 시대 젊은 분이 잘 극복했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 그 패턴 속에 살아간다. 다만 이제 나는 그게 내가 그랬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흔적이란 거는 제가 그 법의학자 유성호의 그 유언노트 말고도 또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제가 신체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비슷하게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정서적인 뭐 학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보니까 조지푸슨이 경험했던 건 학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되게 무서웠던, 근데 어떨 땐 또 젤리를 사다 줘. 아빠가 어떨 땐 잘해줘요. 그럼 약간 묘한 학대일까요, 이것도? 정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상심리치료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솔직하게 자기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은 그럼 마음을 다스려라 뭐 이런 책이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책의 심장부를 좀 들어가 보면 딱 키워드, 열쇠말은 딱 하나입니다. Fawning. Fawning이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려운 단어긴 해요. 뭐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 한국인이.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투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누가, 예를 들면 뭐 누가 쫓아온다. 예를 들어 동물이 쫓아온다. 우리가 옛날 저기 선사시대. 그러면 딱 봐서 사이즈가 되면 싸워야죠. 그렇죠? 파이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겁니다. 사자가 쫓아온다. 야, 이건 꽁진하게 도망가야지. 곰이 저기 있다. fly, 도망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반응이 세 번째가 경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freeze, 얼어버리는 거야. 이건 다들 이해하시죠? 왜 나한테 누군가 스트레스 줬다? 그러면서 맞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상황을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얼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많이 보신 건데, 또 하나가 Fawning입니다. Fawning이 뭐냐? Fawning은 생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PTSD, 여러분 뭐 전쟁이나 이런 큰 거 앓은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딱 왔는데 스트레스의 반응에 네 번째 반응이 있다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무슨 반응이냐? 얼어붙는 게 아니라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순응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응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 제가 좀 읽다 보니까 비위 맞추기 또는 알아서 기기.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게 파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협적인 상대가 왔을 때 우리는 싸우는 분도 있죠. 파이터들. 그 다음에 도망가는 분도 있고, 야, 이거 아니야. 난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얼어붙는 분도 있는데, 그냥 오히려 그런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한테 가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야. 더 순응하고 더 도움이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아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위협을 무마하는 거. 상대를 더 화나지 않게 하고 비위를 잘 맞추는 게 나의 안전, 그런 전략이 이 네 번째 전략인 거야. 즉, 스트레스에 대한 네 번째 전략이 파닝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는 게 원래 당신 성격은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되게 안정되지 않은 가정,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조금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아이 때부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게 성인까지 지속이 되면 그냥 나는 소심해. 그리고 나는 원래 거절을 못해. 원래라는 체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몸의 흔적이 되는 거야. 본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닝이란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를 그냥 체념하고 이건 원래 내 성격이야.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이게 작동했던, 그러나 그게 내 인생 후반부, 내가 성인이 돼서 계속 유지할 거냐? 이 회로가, 이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나는 늘 주눅이 들어있고, 뭔가, 저 사람 나한테 화났나? 잘 보여야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유지되는 게 맞냐?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한테 화났나? 아니, 그럴 때도 있죠. 혹시 화났니? 이랬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거를 위협 신호도 아닌데, 마음에 늘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당신이 유난히 예민하거나 지나치게 배려가 많거나 자존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저 한때 어린 시절, 되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필요했던 능력이 그대로 몸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다. 마음의 흔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살대고 아부하고 여기에 뭔가 순응하는 건 언제부터냐? 이 책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요. 되게 조건부 안전, 예를 들면 안전이 어렸을 때 만약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모라고 그러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뭐 길을 좀 살려주고 뭐 일관되게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된 환경에 자라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야. 그런 분들은 눈치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약간 어렸을 때 좋은 환경에서 가진 분들은 그 특유의 너그러움과 그 특유의 뭔가 자신감, 그 특유의 어떤 뭔가 위협이 있을 때도 그만의 농담, 약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의 경우에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정교한 레이더를 작동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심한 환경이라면 부모의 발소리만 듣고도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으면 그 기분을 캐치하려고 무수히 노력해갖고, 근데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 왔다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지, 아버지의 발소리 갖고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도 또 그런 분이 있었을 거야.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좋은 사람, 좋은 날도 많았는데 그런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나를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트라우마 그러면 다들 정말 심한 것만 트라우마 아니냐? 뭐 전쟁을 겪어야지 트라우마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큰 사건에 연루된 걸 봐야지 트라우마 아니냐? 그런데 사실 트라우마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보이지 않는 긴장, 아무도 때리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뭔가 긴장된 이런 순간들이 모두 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어요. 몸에도, 담배도 그래요. 담배도 계속 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잘 몰라요. 수십 년을 펴야지. 그렇듯이 이게 물 젖듯이 그런 공기가 뭔가 미묘한 공기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으면 그게 어떤 그 사람의 파닝, 스트레스 반응의 파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눈치를 보고 소심하고 뭔가 그런 게 좀 있다면 그게 아마 나약함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그런 남겨진 몸의 반응이다. 이런 시선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스펙트럼이라 사람에 따라 심한 정도, 낮은 정도가 있지만 그런 마음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 되게 재밌었던 게 실용적이면서도 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눈치 보는 사람들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인이 돼서. 첫 번째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갈등은 늘 그 집에서 시끌시끌할 때 갈등이 접한 게 많게 되면 이게 너무 싫어요. 불화가 되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른이 되면 이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집안의 평화를 깬다고 배웠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 충돌조차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피스메이커. 이건 꼭 평화로 와야 돼. 근데 사실은 성인이 돼서 우리 뭐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 내에서 갈등은 사실 있을 수 있고, 이 갈등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사소한 갈등조차 그리고 가만히 있는 어색함조차 못 참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 싸워라, 얘를 또 싸우네, 그래서 다 싸우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절부절 못 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갈등, 이런 불안을 해결하려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퍼포머, 공연자입니다. 연극 배우. 그러니까 이게 긴장된 환경에 자라나 보니까 애써 유머와 밝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야. 늘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정작 연기를 멈춘 나가 누구인지 잘 자기는 모르는데 밖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케어테이커, 돌보미가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건데요. 이 조지프슨이 이 책에서 부모화가 된 성인이라고 그래요. 뭐냐?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된 거야. 이게 되게 누가 되겠냐면 집안에 아픈 동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좀 불행하기도 한데, 만약에 이 책에선 한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여동생이 정신질환을 앓으니까
이게 부모님이 또 얘만 놔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어테이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일찍 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사실 근데 아이가 아이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 아이에게, 그건 사실 가혹한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평생을 케어테이커로,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걸 해야지 우리 집안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이거 파니에 반대 아니에요? 눈치 안 보고 외로운 늑대면 나는 독고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뿌리는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자가 되는 경향도 있답니다. 완벽하면 비난을 받을 리 없으니까 항상 집안의 갈등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 우리 집안에 불화가 없다, 그러면 얘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가 안전하고 그래야지 내가 우리 집안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옛날에 보면 못 견디는 거야, 조금의 실수도. 뭐 저는 사실은 잘 못해도 그냥 부모님이 잘한다고 성적표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는 그런 면에서는 잘하려거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도 많이 했었는데, 시험 공부할 때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어떤 친구는 미친 듯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카멜레온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과 상대에 따라 자신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는 이거, 저 모임에서 저거. 왜냐하면 그 긴장해서 자기 얼굴을 계속 바꿨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카멜레온 스타일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6개 분류를 했는데 그럼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풍부한 일화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긴장, 되게 가정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가정이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이걸 담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 가서 약간 갑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요즘 고소를 진짜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사실은 부모의 가정 내 교육이 중요한데 그거를 보다는 학교에서 이걸 해주길 원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가정 내에서 완벽한 애착이란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가정 내에서 좀 더 안정된, 그리고 조금 더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게 된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예요? 퍼포머예요? 아니면 케어테이커예요? 아니면 외로운 늑대, lone wolf예요? 아니면 완벽주의자예요? 아니면 카멜레온이에요? 여러분 아래 댓글에 이런 성향은 조금이 다 있습니다. 한번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서로 약간 위로, 그리고 서로 약간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뭐냐? 저는 약간 그 완벽주의자와 약간 외로운 늑대 사이. 저는 이제 집안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안정적인 스타일이라서 어머니가 약간 욕심이 많으셨던 스타일이지만 뭐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스타일, 저는 만족하면서 잘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가 있었겠죠, 긴장이. 그랬으면 저는 완벽주의자와 외로운 늑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법의학 선택한 것도 그건가? 외로운 늑대를 선택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번도 외로운 늑대라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지프슨이 이 6가지 얼굴 얘기한 이유가 뭐냐? 뭐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리자. 내가 어떤 스타일에 좀 가까운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조금의 긴장, 그러면서 눈치 보는 게 있고, 그게 굳이 성인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좀 더 좋은 건 아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비심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자라서 억지 배려라든지 나를 버리고 그런 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지프스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뭔가 내가 다른 스타일로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료도 받으면 좋겠죠, 심하다면. 그런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내가 오랫동안 그런 환경에 자랐으면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게 내 인생 평생을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이 반이라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스 할 때 you nice 그러면 쿨해, 멋져 이런 뜻이잖아요. 나이서 이분이 이제 만든 용어인데 1번 notice 알아차리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란 걸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방관했다는 건 기억해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느냐, 아버지를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또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상처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부모가 처음이었고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상황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티스, 이렇게 나이서 중에 첫 번째가 노티스입니다. 알아차리기.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런 건 우리 옛날에 홍순범 교수님 했을 때 타자와 성호는 지금 불안한 감정이구나. 한번 타자화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invite, 초대하기예요. I는. 감정을, 이거 안 돼. 불안한 감정. 이거 내가 또 불안하려고 그래. 내가 또 왜 거절을 못하고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오히려 들어오라고 허락하는 거야. 내가 지금 불안한 감정이구나. invite. 들어와. 괜찮아. 난 이 감정이구나. 그 다음 뭐 하는 거냐? C가 nice니까 curiosity. 이 감정은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감정은 이걸 나한테 이런 얘기를 또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걸 판단 대신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ice니까 E죠. embrace. 끌어안기예요. 이 불안이 나쁜 놈 꺼져. 이게 아니라 이 감정은 내가 오래전부터 내 몸에 내 머릿속에 있던 감정이지만 이게 왜 생겼을까? 성호는 어렸을 때 만약에 이분이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찍고 갑자기 발소리에 갑자기 화를 내고 이랬던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불안감이 있을 수 있구나. 안아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그 다음에 R, nice니까 R은 뭐냐? return.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야.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매도하고 꺼져. 안 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거야. 나는 그때가 아니고 나는 이제 성인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면서 점점 그 반대로 한번 불안이 아닌 이제 불안해하지 마. 성호야. 나는 또 다른 현재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제가 지금 되게 축약했어요.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자세히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제가 또 약간 통찰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갈등에 대한 거였습니다. 뭐냐? 갈등은 회피를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움에서 나온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갈등이란 거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천년만년 대곤부인 아이유와 그 변우석이 만나더라도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관계가 깨질까봐 필요한 대화를 못하고 또 뭔가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은 건강한 스택이 아니에요. 다만 굳이 소모적인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내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겉보기엔 둘 다 갈등을 안 만든다는 그렇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갈등 그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거를 온몸으로 안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그 자체를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통찰력으로 약간 했던 거는 바운더리를 다시 정의합니다. 경계, 긋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경계를 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를 여기서 넘어오지 마.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많이 고민하는데 이 조지푸스는 뭐라고 그랬냐? 연결을 위한 초대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난 이게 힘들어. 하지만 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 얘기. 너와는 잘 지내고 싶어. 나는 힘들지만 한계를 잊지만 그렇지만 너와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진실한 관계. 예를 들면 누구나 벽은 중요해요. 부부끼리도
넘지 말아야 할 벽이 사실 있답니다. 여성분들은 다 넘어오고 싶어 하실 때도 있는데 남자들은 사실 나한테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 벽을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벽이 있는데 가끔은 아내를 넘기를 원해요. 근데 현명한 아내라면 그 벽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 벽을 이해해주고 다만 난 진실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안다면 그 정도의 벽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나도 이 벽이 뭔가가 있어요. 이거는 내 남편이라도 내 사랑하는 남자라도 이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잘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건가에 대해서 이 책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책은 회복이라는 개념을 중요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갈등적 분위기 또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그러면 여러분 다들 막 전쟁 무슨 범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는 아주 소소한 것도 트라우마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관계에 대한 불안과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 책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저는 이 책에서 좀 이분이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의 후반부에는 leaning back,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leaning back이라는 거, 기대어 물러서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실 관계에서 늘 먼저 나서기도 해요.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눈치 보니까. 이게 좋아지면 좋겠니까. 먼저 챙기고 먼저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너무 싫고 관계 갈등도 싫고 내가 조금 수그리고 내가 조금 눈치를 보면 잘 아부하고 이러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다만 leaning back,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도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차갑게 돌변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만성적으로 눈치 보던 사람들에게 약간 기대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가 그래요. 우리가 열정적이고 그럴 때도 잠시 물러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얘기가들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leaning back이라는 개념도 좋았고요. 또 하나의 개념이 second hand farming이라는 거. 이게 대리 눈치 보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관계를 맺는 상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3의 행동까지 미리 통제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저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쩌지?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걱정하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진 어떤 트라우마인데 근데 미리 이렇게 막 조율하고 막 안절부절하려는 거 이게 트라우마 반응이 직접 나와 상관없는데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거는 오지랖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책 좋은 책인데 그러면 이 책에 아쉬운 건 없느냐? 아쉬운 점이 사실 있어요. 첫 번째는 출판사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이 책은 임상심리 치료 하시는 분이 쓰셨다 보니까 신체 증상의 인과관계를 좀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억눌린 감정이 병을 만들었다. 맞는 말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에요? 맞는데 그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딱 하긴 어려운데 아마 이제 상담자분들 중에서 병이 있는 분들, 마음에 오랫동안 눌려왔던 분이 병이 있는 거를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의사 입장에서는 살짝 거슬렸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여성인데 여성 독자에게 소구력이 높은 책이긴 해요. 근데 왜냐면 여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살짝 아쉬웠다. 왜냐면 남자 에피소드도 있긴 했는데 여성이 조금 더 많아서 다만 여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여성의 파닝, 남자의 파닝도 나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이 둘째인데 남자 사이에 여성이 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눈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랑 남동생이 아무래도 남자니까 어머니가 남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낀 원래 둘째는 원래 좀 그러는데 자기가 여자라서 약간 눈치 봤다 어렸을 때 주장하는데 그런 걸까? 아마 여성으로서 조금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책에서는 약간 여성이 조금 많이 나온다. 남자도 좀 많이 다음에 책 내주시면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읽으면서 이분은 이랬구나. 그리고 이분의 맨 뒤에 보면 이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이분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이 책을 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 책을 읽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약한 인간이었고 아버지에게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는데 아버지 역시 사랑했던, 그리고 뒤에 감사의 말이 조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맨 끝을 읽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찡한 마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마 딸이 아버지한테 갖는 마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가끔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수백만이 느꼈던 경험, 눈치 보고 내가 소심하고 뭔가 여기 내가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밝게 해야 되지 이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성인이 돼서도 있었던 그런 거를 funding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는 그런 분위기에서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미화 안 해도 돼.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부제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집중하기를 멈추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 되게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부제가 되게 좋았고요. 조지푸스는 이 책이 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법인 책이냐? 아니래요. 이것만 읽으면 그 모든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 된 책이냐? 사기꾼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날 지키려고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그런 거에서 원래 나로 돌아가는 서서히 천천히 돌아가는 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이 흔히 이 책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는 당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마음은 서서히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책이라서 좋았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부검이다 보니까 저는 몸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주 만성적으로 오래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듯이 이분 역시 오랫동안 그런 걸 겪으면서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그거를 우리 고혈압 당뇨도 여러분 치료하시죠? 담배 끊고 그다음 운동하시고 뭐 살을 빼시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마음을 나 있어 해주고 인정하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안 그래도 돼 괜찮아 leaning back 뒤에서 물러나 있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눈치 보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결론적으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주 나쁜 거냐 그렇게 소심한 게 근데 그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수능하고 눈치를 봐야죠. 부장님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면 거기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은 있지만 그건 뭐 생존 전략이지만 문제는 가까운 친구 앞에서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앞에서도 그 회로가 켜져 있고 늘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구분을 할 줄 알고 그 스위치를 서서히 끌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그게 이 책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자주 지치시는 분, 나는 고소를 너무 못해. 사실 저거든요. 제가 이 책을 좀 생각해 봤고, 또 답장 하나에도, 아까 그랬죠. 나한테 화났나? 마음이 요동치는 분이라면 이 책이 당신에게 하나의 이름을 또 당신 파닝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작은 출구를 저쪽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